유신덕제. 방송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합니다. 법을 다 뜯어 고치고 있으니까 불리한 건. 자, 안철수 씨가 합당을 주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를 주재하지 않아도 전당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법을 개정해버렸어요. 그렇죠. 당규.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방식의 정치라 그러면 정말 정치하기 쉬워요. 그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건 건데. 홍준표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철수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추진력. 그러니까 왕자님의 극치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내 거다. 네 번째 아이. 누군가가 분명히 안철수에게 최근에 꽂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확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합당을 성공시켜서 역사적인 뭔가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대의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딴소리 하는 거 듣지 말고 앞으로 직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추동질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받아서 욕을 먹고 합당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방식의 합당.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지금 비켜. 법 바꾸면 돼.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언론 같아요. 그 푸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그 뭔가를 하기 위하여 그 전당대회 의장을요 무력화시키는 당규를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일단 통과가 안 됩니다. 네, 우리 당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미애가 그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언론이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추미애 죽이기 드디어 민주당 분열, 민주당 분열 어디로 가나 민주당과 추미애 대 반추, 추대 반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도가 그런 보도가 거의 없어요. 요 관계된 제목도요. 안철수 측 이상돈 전대의장 무장해제 강행. 무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철수의 이상돈 무력화 추진에 박지원 어떻게. 이상돈 무력화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안철수 측 통합전대 당규 개정. 뭐 이런 식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식의 기사 분위기는 조중동 연 정도가 주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안 주고 아까 네. 그 말씀하신 만약에 추미애 대표 얘기가 그런 경우라면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옴표로 갖다가 빌어서 부정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헤드라인에다가 제목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런 제목들을 거의 안 넣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렇죠. 안철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요 한겨레도 제목이 이거예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이거 뭐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그러니까 뭐 당규를 개정했다가 방점이고 이상돈 의사봉 이것도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어요. 이런 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제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제 언론 전문가시니까 네. 이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가 저는 우회적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 같고 예, 저 민주당 흔들기 같아요. 우회적인 수법. 그러니까 그 언론들 자체가 사실은 반문재인 연대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반문재인 연대가 옛날 같으면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뭐 이렇게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경계가 깨지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혁명, 정당 개혁, 그리고 정치 문화. 그들이 문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깨시민들의 강고한 연대. 그로 인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까지 얹어져서 그 거부감에 따른 전선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쪽의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누군가는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 대안으로 아직은 찌그러져 있더라도 어떤 특정 세력을 키워줘야만 그게 견제 또는 나중에는 정권을 연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씨앗을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대표가 보다 못해서 합의 이혼을 제안했다. 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슨 통합 과정이었다면 그렇게 제목 안 뽑죠.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추미애 대표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쁜데 어쨌든 대표시니까 추대 반추, 극단 대립
추미애 뭐 강추대나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다가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뭐를 하면 추위에 유승민 상황. 너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 박지원 대표의 워딩 저 기가 막혔어요.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유승민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대표의 저 불도저식 질주는 불도저 MB의 정치 행태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법으로 하고 네. 그 법이 미비한 상황이 면 나중에 상황이 끝난 뒤에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을 자기 앞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바꾸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못하는 짓이라니까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런 무리한 당규 개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언론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금 보호되는 영역은 안철수 대표 주변입니다. 그리고요, 조선일보 기사, 이게 조선비즈인가 그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제목이 안철수 통합 걸림돌 유령 당원 정리. 유령 당원.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유령 당원이 페이퍼 당원이 있잖아요. 그게 그때 전당대회 하려고 막 그럴 때 대선 때 네. 지나면서 자기들 이렇게 세부 풀리게 하려고 사실 막 말도 안 되는 당원들 실제로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들 있잖아요. 그런 당원들이 너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건 이제 저번에 한번 당해본 거죠. 33.3%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정리. 그렇죠. 근데 그때도 보통은 그때 당규 개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으면 당규는 보통 당무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33.3%를 없애는 당규 개정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토론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뭘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당규 개정을 하고 하면 되지. 근데 그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원의 당규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당원이 상위니까 당규가 하위다. 이런 해석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행되는 모든 법과 법 밑에 시행령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법치가 깨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칠 것이지 지금 고친 이 당규 개정은 완전 아마도 우리 당이 그랬으면 조선일보는 쿠데타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친이 진짜 쿠데타. 쿠데타죠. 지금 친이 쿠데타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이 쿠데타라는 제목을 언론이 프레임을 안 짜고 네이밍을 안 하니까 그냥 당규 개정했구나. 이상도는 의사봉을 안 잡나? 안 잡는 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상돈이 안 잡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오딩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보면 아까 그 당원 수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대선 거치면서 40만 정도로 부풀려 놨어요. 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한 7, 8만이 맥시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40만에서 보통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20% 내지 24%잖아요. 그거 대비해 보면 8만 명.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60만 권리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이 하나 있죠. 하하하하. 자. 그 모든 것이 온 입당법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또 음수사원이네. 그거 그러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자,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 시작이 최민희 의원이셨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입당이 가능하게 한 법도 이제 뭐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주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시죠. 아, 그 문성근 선배랑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오래 고민해 왔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의 핵심은 온당원법이 아니고 지지자 그룹을 당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당의 한 파트로 명시하는 건데 그건 실패했고요. 어쨌든 서포터즈를 쉽게 당에 들어올 방법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문성근 선배와 타협한 안이 온입당법입니다. 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렇죠. 거슬러 가느냐 아니면은 그 흐름을 타느냐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보여주는 모습들이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어쨌건 다 이게 그 시작은 우리 최민희 의원의 혼복이십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근데요, 푸나님, 예. 혀는 다 나으신 건가요? 좀 덜 났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자, 그 일부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청와대 지시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국가기록관리혁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기록관리혁신 TF를 얼마나 구성하길 잘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 끝에 135쪽의 서류를 받아서 고발장을 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물이 세계 기구에 임원되는 것도 방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진짜 많이 그때 참으셨던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사전에 다 가져가라고 전화통화에서 합의했고 다 해놓고 뒤통수 빵 때린 게 MB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원이 청와대로부터 135쪽 서류를 받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 등 10명 고발했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다 청와대에서 뒤에서 찔러준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들 뭐 예우안에 뭐안에 이명박이 입바른 소리 했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 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리부동. 네. 그런 거 너무 싫습니다. 재밌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고 신영복 선생. 네.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 현판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2014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이분들은 망각병에 빠진 것 같아요. 까먹기병. 그때요. 이 현판뿐만 아니고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여러 그 정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 잡듯이 샅샅이 좌파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직 공무원을 한 사람들. 그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은행 기록 조회했다고 뭐가 날라와요. 그래갖고 1,800원 나왔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탈탈 뒤졌고 이해찬 전 총리는 친구까지 전부 뒤졌고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으니 진짜. 저는 가끔씩 이럴 때면 목이 메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요. UAE 사건만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이명박 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더만요. 엄청난 비리랄까. 그렇죠. 근데 네. 연속성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국가 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파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그냥 유지시키되 우리가 할 말은 따박따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때 그 이명박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것은 모두 다 부정하는 형태로. 그래갖고 네. 그때 오죽하면 공무원이 우리는 영원히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국회에서 탈탈탈 터니까 못 견뎌서 나온 얘기예요. 국정홍보처 직원이 한 얘기가 우리는 영원히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말이 돼버렸죠. 그게 왜 나왔겠어요? 정말 그때 끔찍했어요. 그리고 유인촌 전 장관 그리고 그 사람 정말 그때 뭘 봐 뭐.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이 지금 안철수와 똑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 중에 누가 야당 의원이 뭘 묻는데 그리고 언론이 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가루 됐겠죠, 가루. 그렇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융단 폭격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별받는 것도 진짜 기분 나빠요. 어떻게 보면 언론은 왜 그러지? 차별이 저는요. 좋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기대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좋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 그냥 쓰레기니까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억울한 거지 그게.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은 기득권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받는 차별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답답한데 하나 더 있습니다.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금 최근에 재판 나와서 한 말인데 증언인데요. 이용훈 대법원장 달걀 투척 사건도 국정원이 한 거다. 투척도 국정원이 계획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용훈 대법원장 그러면 사실 민주정부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사법부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사법부에서 과오를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군부 독재의 압박에 우리가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게요. 법원에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정부 입맛,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시켜 반대 광고를 시게 하고 항의 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2010년 1월 21일 오전 7시 대법원장 공간 근처의 한 육교 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출근 차량에 달걀 4개를 그 어버이연합 추선이 등이 던졌는데 이게 왜 던지게 했냐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그것에 항의하면서 추선이 등이 계란을 대법원장에게 던졌는데 이게 국정원이 사주한 거라는 거잖아요. 추선희 총장이 요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죠? 이렇게 소식 없으면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영장 기각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지금 이 추선희 씨는 뭐 모르겠지만 소위 보수단체들이 총선에서 떨어뜨린 인물 20 몇 명 했잖아요. 그거는 왜 또 계속 소식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거기 재미있는 데 있었는데. 저도 있었는데.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적폐들의 표적. 너무 많이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뉴스밸리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죠. 그쵸.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도 추선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으로만 보면 상당히 하위급에 속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중요도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지상에서 밀리고 검찰의 수사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시죠? 우리 법 연구회 가지고 지속적으로 흔들기 한 거. 그리고 보수단체들이 우리 법 연구회 뭐 계속 문제 삼은 거. 그것도 국정원이 음수서원. 예. 음수서원을 이렇게 좋은 데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를 법조계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해야 된다. 이런 광고도 싫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부의 불리한 판결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법 연구회에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누구다? 원세훈. 그러니까 이거지. 좌파 판사들이 네. 지금 법원을 좌지우지하고 있어가지고 잘못된 재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막아야 된다. 근데 행정부에서는 이걸 직접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치기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치 좌파 판사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진보 연합 명의로 광고를 내고 그래서 우리 법 연구회가 이 판결이 틀렸다 이걸 적극 알리고 최대한 압박하라. 요런 기본 헤드라인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세훈 입장에선 참 그때 상황이 답답했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권 잡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MBC에서 광우병 관련하여 PD수첩에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프로그램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갖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법부가 1심에서 무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반성 하나 할게요. 이 방송이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 때 가끔씩 무슨 일이 터지면 저는 그런 주의였어요. 설마 국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 저 사람들이 정부에 잘 보이려고 저러는 정도겠지. 어떻게 국가가 저희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걸 시키겠어? 초창기 제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5년째 들으면서 반성합니다. 그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돈 주고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다 했어요, 다. 그게 우리 수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순진한 거지. 네, 너무 정의로워요. 그 한명숙 총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일단 나오니까 네. 광고 게재해가지고요. 빨치산 교육도 무죄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해요. 그래서 원전 원장이 이런 판결이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광고 게재를 지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광고는 국정원 말단 직원이 기획하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이분 진짜 과장 맞네. 과장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비열하다는 건 이런 거지. 본인들이 이야기를 못하니 보수단체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직접 만들어요. 박승춘만 해도 그런 거거든요. 보훈처장 했던 사람. 네. 자기가 밖에 민간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지금.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 단체인 것처럼 해서 국민의 뜻인 양 광고 게재하고 시위하고 그거를 전부 다 국정원 주도화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댓글을 통해서 여론전한 건 알려졌잖아요. 그 당시에 보수단체가 어딜 가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것 역시 국정원이 좌파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그랬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나름 또 국정원이 얘기한 건데요.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서거 이후 가로 열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 닫고 민주화의 선봉장이라며 달라진 평가를 하는 야당과 진보 매체들의 이중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대응 논리 개발에 국정원이 나섰다. 이거 근데 진짜 아픈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터졌을 때 굿바이 노무현 제가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볼 때 그 기사하고요. 그 한겨레 시사주간지 제목이 굿바이 노무현의 뒷모습이었어요. 그걸 또 신문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아, 그거를 보는데 진짜 근데 그것까지 지적하라 읽어갔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님을 민주화의 선봉장이라며 달라진 평가를 하는 야당과 진보 매체들의 이중성을 지적해야 한다. 이 논리까지 개발했으니까 이거는 이게 아주 팀이 엘리트 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논리까지 하려면. 그 참여정부 때 교훈이 저는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전폭적으로 튼튼한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개혁하는 둥 하다가 여론전에 밀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욕먹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지 말아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돼야 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교육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사드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문재인도 다를 게 없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물론 중간에 정부라든지 청와대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족한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지는 지점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있고 근데 가끔씩 미숙하거나 좀 돌아갈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일삼지 말고 일단 끝까지 믿어주고 진득하게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지를 처리하지 말자. 네.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의 모토거든요. 최근에. 그 모토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문파라고 이름을 이제 개칭한 그룹 있잖아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문재인 정부 지킴이들. 그 기본적인 인식이 맞기도 해요. 왜 맞냐면 이건 극단적인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일 수가 없으니까 실수를 좀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1하면 1000 실수한 것처럼 언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무력화되어 가는 걸 봤고요. 그 무력화가 진행되는 핵심이 우리 편이 조중동 프레임에 빠져서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굿바이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보여도 우리 아니라도 언론이 1 실수하면 100을 흔드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왜 말을 보태냐.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귀책 사유는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근데 그 문파가요. 적어도 70%의 국민들이 그 문파의 이 언론 인식에 동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렇게 짧게 끝나고 그러니까요. 유행이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라는 거죠. 내 돈 모아서 그 열심히 그 광고 컨택해서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애정이 넘쳐 흐르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그것도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는 서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그 정권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셀프로 약간 좀 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저하는 마음 없애라 이것도 무리잖아요. 있더라도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게다가 지금 상황은요. 무슨 광고 가지고 주체 사상을 끌어들이고 막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전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이고 참 독재 정권 아래서 물론 그들이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재였으면 좋겠어.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야 이쪽에서의 환호성이랄까 지지가 더 커진다고 보긴 하는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아까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자기들 직접 못하니 민간단체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통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비난할 거나 비판할 지점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거는 웃기는 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뭐 비판하잖아요. 그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판의 지점은 세금을 갖다 썼거나 국가기관이 동원됐거나 이러면 정부를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뒤로 커넥션이 있어서 뒤로 돈을 줬거나 아무 그게 아니고 자발적인 잘못이 있죠. 왜요? 안 말린 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너무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러우면 집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잘해가지고 다 보여주면은 나중에 다음 대통령 뭐 하라고. 더 보여줄 게 많을 텐데. 자, 알겠고요. UAE 건은 청와대 의중이 좀 실려 있어서 더까지는 못하겠는데 김종대 의원 등의 정보들을 쭉 보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차치하고 그 연재욱 있죠. 군 사이버사 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그 준장 달고 전역하는 그 조건으로 사이버 사령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어 UAE의 비밀협정 책임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관계 있고 UAE 원전 이면 합의 비밀협정도 또 했고 이 사람은 나쁜 일을 얼마나 한 거죠? 댓글 공작. 네. 그러니까 비밀 군사협정의 키워드는 뭐 추측한데 정황들로 보면 여기저기 무기 팔아먹고 네. 그리고 국회 비준도 없이 UAE뿐만 아니라 서로 적국인 나라들과 다 군사 관련한 협정을 비밀로 맺어요. 근데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이게 개입할 수 있는 혹은 자동 개입되는 내용이 네. 그게 진짜 다 명시돼 있다면 진짜 큰일이죠. 그래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 나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일단 스톱시켜 놓은 분위기가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뭐 덮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는 기업이나 국가적인 국익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킵해두거나 뭔가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네.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명박이 어떤 식의 임명 계약을 맺었을까? 왜 그거를 전부 다 비밀로 덮어놨을까? 국회는 왜 거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재욱 같은 자들이 이거에 비밀협정의 책임자였다고 보면 여기는 분명히 범죄성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댓글 공작을 시키는 그 당사자 이것도 자체로 불법이었잖아요. 네. 불법이 막 널려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시키는 사람도. 최소한 불법은 여러모로 쓰이는 거예요. 불법 연재욱은 A안, B안, C안에도 계속 똑같이 쓰이는 거다라고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키맨? 네, 그렇게 돼 버렸네요. 네,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보면 역시 딱 한마디로 귀결돼요. 권력의 사유화. 권력이 사유화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뭐냐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나 안 지켰나요? 이게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결정을 뭔가 해야 돼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독재와 다른 것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절차를 안 밟아요. 절차를. 아니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당장당하고 국익을 위한 순수하게 그런 거라 그러면 왜 국회에다 숨겨야 되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집단에게 우리가 국가를 맡겼던 거죠. 저번에 이명박이 해외 나갔던 게 바레인이잖아요. 네. 바레인도 군사협정과 연관이 있더만요. 이제 답이 좀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외교가 어렵다는 걸 토로하면서 중동은 특히 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죠. 근데 참 품격 있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자, 알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2012년 대선이면은 18대 대선이죠. 그때 대선 직전에 19억을 세탁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문정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이우연 의원을 수사하다가 그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 홍문정 의원이 이제 그것도 검찰에 불려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최경환도 딸려 들어갔고 고소장이 발부됐고 이 의원도 발부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 관련한 거 하나, 대선 때 하나 해가지고
그 십수억 이상의 돈이 지금 홍문종 의원이 일종의 이제 받은 뇌물수수한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돈 세탁이나 이제 비리 자금을 받고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 코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면요. 예. 사학법인의 후원금, 기부금. 경민학원. 네. 그 다음에 미술품 구매. 지금 기부금이 12억 원 입금됐고요. 두 달 네, 동안. 그러니까 네. 그달 2012년 8월 달에 12억 원이 입금됐고 그때 두 달 동안 1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재단에 들어왔답니다. 네. 그런데 돈이 들어온 직후인 9월과 10월에 기부금 19억 원으로 미술품을 구매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정말 미술 애호가신가 보네요. 경민학원과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 박물관 뭐 해가지고 네. 홍문정 의원 거기서 그 외국에 들어오신 노동자분들 거의 가혹행위에 가깝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참 보통 네. 이거 상식 이해하잖아요. 학원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세요라든지 그쵸. 네. 여러 가지 요원으로 주는 거거든요. 되게 기부를 할 때 나는 요걸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하는 기부금은 별 탈이 없는 기부금이죠. 그런데 아무 요목이 없이 그냥 기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민학원에 미술품을 판 사람이 홍 의원의 최측근 김모 씨.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 미술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돈을 그렇게 일단 투쿠션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홍문종 의원이 결국은 가져가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고 이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착복도 의심해봐야 되고요. 배달 사고. 네. 이분들 캐릭터를 보면 충분히 그럴 거든 아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현역 의원들 2명이 딸려 들어가 있고 비리로 지금 홍문종도 사실 코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드러났다고 하면. 근데 이게 2014년 지방선거 얘기잖아요. 이게 2016년 총선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복마전이라는 느낌이에요. 복마전이란 악마들이 엎드려 있는 무슨 신당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의원 서청원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경환 다음에 홍문종 이런 핵심들이 그간 세월 동안 그건 MB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세라든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해 드셨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더 검찰 수사가 깊이 있게 수사가 되면 더 많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세력이 달라서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이런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사실 그런 돈 못 받죠. 아니 일단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네. 국회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쪽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네. 많겠죠. 돈 있는 분들이. 일단 공천 한번 받으려도 자기들이 사실상 어떻게 그쪽에 주는 돈이 있고 그걸 뽑아 먹어야 되니까라도 비리를 저질러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많다는 소문은 꾸준히 도는데 그거를 많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이제 싶어요. 어떤 세력의 차원에서 보면 네. 이제 이를테면 지방선거가 뭐 PK 쪽에서 민주당 유리하다고 하니 저쪽 분들이 막 넘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현역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답답하고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당이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려고 해. 네. 근데 사실 그런 성분 원래부터 흔히 말해서 운동권적 느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그런 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비리 부분을. 네, 네. 근데 넘어온 분들이 좀 섞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당이랍시고 내가 누군데 내가 당연히 공천 받을 때 이쪽으로 건너올 때 뭐 자기가 썼던 비용들 같은 거 막 생각해가지고 그거 뽑아내겠다고 이제 그 비리로 딸려드는 사람이 정권 중반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로 우리 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고요. 거제시장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 지역의 당원들은 어제까지 자유한국당 시장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당으로 와서 다음 시장 나가겠다니까 황당하겠죠. 애청자분이 네. 거제에서 편의도 보내와서 저희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를 당원들은 바라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의사결정권자, 우리 당의 권자들은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과연 정체성과 이기는 것 어느 걸로 판단을 해야 되냐. 이기지 않으면 정체성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당이 부산 경남 지역의 부산시장 선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뭐 거제나 뭐 소위 경남이나 이 지역도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뭐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 지도부가 정체성을 잃었다 이런 극단적인 비판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부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건 숫자로 파악이 돼요. 물론 아직 지금 멍청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경선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뭐 넘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죠. 시장 정도는 당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못 들어오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투항하고 넘어오는 것 자체를 짐짓 즐기는 부분도 있어요. 완곡하게 막아놓는 것보다 일단 받아놓은 뒤에 결국은 경선에서 결판이 날 문제니까. 네, 경선하면 되니까 그때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경선에서 당원들의 힘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오늘 방송 또 한번 마치고 느끼는 건데 역시 남자 최민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청산 뉴스 어떻게 이게 막히지가 않으세요? 아 네.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막히지가 않으세요? 저요. 돈이라도 좀 버시지. 아, 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데 꼭 선택을 할 때 보면 편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선택, 사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가난하고 아이고, 불쌍하게 아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주영 실장이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전 너무 재밌게 살아요. 아, 아까 그 이야기 또 막 상처 네. 받으셨구나. 상처라기보다 뭐지? 이런. 저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아니 짠해서 그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나면 재밌는 사람인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 싸우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쁜 놈들하고 내가 맞서 싸우리 이런 느낌이야. 아직도 의원님은 87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 이런 거예요. 즐기시면서. 저는요, 아주 요새 너무 즐기고 삽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3땡은 지나갔지만 3+4는 7이 남아있습니다. 34회. 34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못하는 짓이라니까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런 무리한 당규 개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언론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금 보호되는 영역은 안철수 대표 주변입니다. 그리고요, 조선일보 기사, 이게 조선비즈인가 그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제목이 안철수 통합 걸림돌 유령 당원 정리. 유령 당원.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유령 당원이 페이퍼 당원이 있잖아요. 그게 그때 전당대회 하려고 막 그럴 때 대선 때 네. 지나면서 자기들 이렇게 세부 풀리게 하려고 사실 막 말도 안 되는 당원들 실제로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들 있잖아요. 그런 당원들이 너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건 이제 저번에 한번 당해본 거죠. 33.3%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정리. 그렇죠. 근데 그때도 보통은 그때 당규 개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으면 당규는 보통 당무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33.3%를 없애는 당규 개정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토론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뭘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당규 개정을 하고 하면 되지. 근데 그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원의 당규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당원이 상위니까 당규가 하위다. 이런 해석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행되는 모든 법과 법 밑에 시행령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법치가 깨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칠 것이지 지금 고친 이 당규 개정은 완전 아마도 우리 당이 그랬으면 조선일보는 쿠데타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친이 진짜 쿠데타. 쿠데타죠. 지금 친이 쿠데타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이 쿠데타라는 제목을 언론이 프레임을 안 짜고 네이밍을 안 하니까 그냥 당규 개정했구나. 이상도는 의사봉을 안 잡나? 안 잡는 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상돈이 안 잡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오뎅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보면 아까 그 당원 수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대선 거치면서 40만 정도로 부풀려 놨어요. 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한 7, 8만이 맥시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40만에서 보통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20% 내지 24%잖아요. 그거 대비해 보면 8만 명.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60만 권리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이 하나 있죠. 하하하하. 자. 그 모든 것이 온 입당법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또 음수사원이네. 그거 그러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자,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 시작이 최민희 의원이셨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입당이 가능하게 한 법도 이제 뭐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주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시죠. 아, 그 문성근 선배랑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오래 고민해 왔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의 핵심은 온당원법이 아니고 지지자 그룹을 당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당의 한 파트로 명시하는 건데 그건 실패했고요. 어쨌든 서포터즈를 쉽게 당에 들어올 방법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문성근 선배와 타협한 안이 온 입당법입니다. 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렇죠. 거슬러 가느냐 아니면은 그 흐름을 타느냐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보여주는 모습들이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어쨌건 다 이게 그 시작은 우리 최민희 의원의 홍보기십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근데요, 푸나님, 예. 혀는 다 나으신 건가요? 좀 덜 났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자, 그 일부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청와대 지시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국가기록관리혁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기록관리혁신 TF를 얼마나 구성하길 잘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 끝에 135쪽의 서류를 받아서 고발장을 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물이 세계 기구에 임원되는 것도 방해를 했고요. 야,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진짜 많이 그때 참으셨던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사전에 다 가져가라고 전화통화에서 합의했고 다 해놓고 뒤통수 빵 때린 게 MB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원이 청와대로부터 135쪽 서류를 받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 등 10명 고발했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다 청와대에서 뒤에서 찔러준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들을 뭐 예우안에 뭐안에 이명박이 이빠른 소리 했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 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리부동. 예. 아, 그런 거 너무 싫습니다. 재밌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고 신영복 선생. 네.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 현판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2014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이분들은 망각병에 빠진 것 같아요. 까먹기병. 그때요. 이 현판뿐만 아니고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여러 그 정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 잡듯이 샅샅이 좌파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직 공무원을 한 사람들. 그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냥 시도 때도 유신덕제. 방송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만합니다. 법을 다 뜯어 고치고 있으니까 불리한 건. 자, 안철수 씨가 합당을 주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를 주재하지 않아도 전당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법을 개정해버렸어요. 그렇죠. 당규.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방식의 정치라 그러면 정말 정치하기 쉬워요. 그럼요. 이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건 건데. 홍준표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철수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추진력. 그러니까 왕자님의 극친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내 거다. 네 번째 아이. 누군가가 분명히 안철수에게 최근에 꽂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확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합당을 성공시켜서 역사적인 뭔가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대의다. 그러니까 네. 지금 좌고우면하지 말고 딴소리 하는 거 듣지 말고 앞으로 직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추동질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받아서 욕을 먹고 합당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방식의 합당.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지금 비껴. 법 바꾸면 돼.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언론 같아요. 그 푸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그 뭔가를 하기 위하여 그 전당대회 의장을요 무력화시키는 당규를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일단 통과가 안 됩니다. 네, 우리 당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미애가 그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언론이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추미애 죽이기 드디어 민주당 분열, 민주당 분열 어디로 가나, 민주당과 추미애 대 반추, 추대 반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도가 그런 보도가 거의 없어요. 요 관계된 제목도요. 안철수 측 이상돈 전대의장 무장 해제 강행. 무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철수의 이상돈 무력화 추진에 박지원 어떻게? 이상돈 무력화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안철수 측 통합전대 당규 개정. 뭐 이런 식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식의 기사 분위기는 조중동 연 정도가 주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안 주고 아까 네. 그 말씀하신 만약에 추미애 대표 얘기가 그런 경우라면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옴표로 갖다가 빌어서 부정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헤드라인에다가 제목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런 제목들을 거의 안 넣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렇죠. 안철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요 한겨레도 제목이 이거예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그거 뭐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그러니까 뭐 당규를 개정했다가 방점이고 이상돈 의사봉 이것도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어요. 이런 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제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제 언론 전문가시니까 네. 이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가 저는 우회적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 같고 예, 저 민주당 흔들기 같아요. 우회적인 수법. 그러니까 그 언론들 자체가 사실은 반문재인 연대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반문재인 연대가 옛날 같으면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뭐 이렇게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경계가 깨지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혁명, 정당 개혁, 그리고 정치 문화. 그들이 문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깨시민들의 강고한 연대. 그로 인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까지 얹어져서 그 거부감에 따른 전선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쪽의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누군가는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 대안으로 아직은 찌그러져 있더라도 어떤 특정 세력을 키워줘야만 그게 견제 또는 나중에는 정권을 연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씨앗을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대표가 보다 못해서 합의 이혼을 제안했다. 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슨 통합 과정이었다면 그렇게 제목 안 뽑죠.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추미애 대표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쁜데 어쨌든 대표시니까 추대 반추 극단 대립 추미애 뭐 강추대나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다가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뭐를 하면 추 위에 유승민 상황. 너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 박지원 대표의 워딩 저 기가 막혔어요.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유승민의 아바타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대표의 저 불도저식 질주는 불도저 MB의 정치 행태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법으로 하고 네. 그 법이 미비한 상황이 면 나중에 상황이 끝난 뒤에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을 자기 앞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바꾸고 혹시 은행 기록 조회했다고 뭐가 날라와요. 그래갖고 1,800원 나왔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탈탈 뒤졌고 이해찬 전 총리는 친구까지 전부 뒤졌고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으니 진짜. 저는 가끔씩 이럴 때면 목이 메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요. UAE 사건만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이명박 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더만요. 엄청난 비리랄까. 그렇죠. 근데 네. 연속성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국가 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파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그냥 유지시키되 우리가 할 말은 따박따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때 그 이명박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것은 모두 다 부정하는 형태로
그래갖고 네. 그때 오죽하면 공무원이 우리는 영원히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국회에서 탈탈탈 터니까 못 견뎌서 나온 얘기예요. 국정홍보처 직원이 한 얘기가 우리는 영원히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말이 돼버렸죠. 그게 왜 나왔겠어요? 정말 그때 끔찍했어요. 그리고 유인촌 전 장관 그리고 그 사람 정말 그때 뭘 봐, 뭐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이 지금 안철수하고 똑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 중에 누가 야당 의원이 뭘 묻는데 그리고 언론이 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가루 됐겠죠, 가루. 그렇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융단 폭격 맞아가지고 아휴. 그러니까 그 차별받는 것도 진짜 기분 나빠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왜 그러지? 막 차별이 저는요. 좋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기대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좋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 그냥 쓰레기니까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억울한 거지 그게.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은 기득권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받는 차별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답답한데 하나 더 있습니다.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금 최근에 재판 나와서 한 말인데 증언인데요. 이용훈 대법원장 달걀 투척 사건도 국정원이 한 거다. 투척도 국정원이 계획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용훈 대법원장 그러면 사실 민주정부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사법부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사법부에서 과오를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군부 독재의 압박에 우리가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게요. 법원에서